번째 존경하는 순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성곤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자 성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께 함께 약속한 공정, 균형 발전, 정의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정입니다.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인 과학기술인님과 농민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확실한 보상 체계가 작동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균형 발전입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인재와 산업이 모이는 지방시대를 열고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의입니다.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땀 흘린 국민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지방이 다시 활력을 찾으며 억울한 눈물이 없는 나라,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이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지혜를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다시 발언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의장석을 향해 가볍게 인사한 후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위성곤 의원 국무위원석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발언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인시장을 방문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 말씀의 취지는 지금 현재 경제의 지표가 비교적 여러 가지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그 온기가 아랫목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하거나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민 일반 어떤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그 본인의 감정, 또 어떤 각오, 또 우리 정부에 주는 어떤 채찍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 잠재 성장률을 세우기 위한 이른바 ABCD, AI, 바이오, 컨텐츠, 디펜스, 에너지 등 이런 것을 제대로 미래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초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는 어떤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간 어떤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편향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크게 틀을 바꾸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구조적 대전환의 작업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정도가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광역 행정시 통합과 관련도 중요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 라고 밝히시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으셨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마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예를 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종료하겠다라는 것이고, 저 뒤에 우리 재경부 장관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혼란이 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을 해나가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윤택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주 대통령께서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고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해서 과학기술인이 평생 연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고 또 행사도 가셨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님께 주례보고 회동을 매주 하는데 첫 번째 회동 뵀을 때 주례보고 할 때 들어갔던 5가지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어떤 처우의 강화, 또 국내외에 있는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을 더 잘 모시고 대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명예뿐만이 아니라 처우 보상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공계로 졸업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가게 되고 또 의대에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과학기술로 가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의사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사회적 명예와 보상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학기술인에게도 보상 체계가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제 직무발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4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1조 원이 넘는 지금 이제 회사가 되고 이제 상장까지 되었는데 실제 보상 금액은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볼 때 회사가 20년 동안 앞으로 1조씩 매일 매출을 올리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러면 이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서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실제 제도가 엉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쉽게 말해서 너무 짠 거죠. 그동안 너무 짜게 보상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회의였든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공식 회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해당 부처에서도 이 논의를 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도로는 특허 등록 보상금을 건당 10만 원, 20만 원 주고요. 기술 이전 시에 10만 원 주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을 건데 국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나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1년에 10건 정도밖에 소송을 안 걸고 있더라고요. 소송이 길어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최저 법령을 통해서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2%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기술 개발의 성장에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직무발명 개선 독일은 또 어떠냐면 독일은 있습니다. 최저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이나 이런 게 하한선을 고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고시로 그 발명의 가치, 종업원 공헌도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뛰어들 수 있죠.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서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시 또 얻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어떤 책에 법률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과학자들의 리더십을 많이 세운 중국과 최근 경쟁에서의 차이가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존중되는 데서도 기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그 제도가 실제로 예를 들어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면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사실은 그러한 보상이 비용이나 부담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투자이고 도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더욱더 많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4극 그리고 3특 전략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광역 통합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3특에 있는 강원, 제주, 전북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많이 느끼고 그 중에 이제 제주 전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생각을 오래 해온 편인데 사실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또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 어떤 자치도로서 축적해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 특별해지고 더 광역화되면서 굉장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솔직히 있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글로벌함, 또 문화, 또 청정에 더해서 뭔가 더 좀 추가적인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신산업, 신전략산업과도 연동된 그런 전략도 내부에서 고민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이제 국가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을 통해서 유지해 왔고 그래서 관광 서비스업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고 지역은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에 제주과학기술원 제주형 그 카이스트를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의 기후, 에너지 그리고 해양 관련되어진 특화된 분야에 대학원 중심의 연구원을 만들어서 사실상 연구원 대학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대학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이 육성되게끔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 어떻게 내용의 생각하십니까? 발전 단계가 저는 표시되어 일단 있는 문제의식에 자료화면 대해서는 떴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독립된 연구원 대학으로 된 좀 근사한 대학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뭐 몇 조 단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런 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령 제주대학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연구형 대학원으로 그 바깥의 어떤 역량과 결합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더 비용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좀 논의하고 선택하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개선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이제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 그리고 국제입학특례 그리고 이제 그 연구비를 블록 펀딩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100명 정도의 이제 교수 자원이 있는데 제주는 뭐 이 정도 규모보다 좀 작거나 이 정도 된다라면 1년에 여기 이제 오키나와 대학은 한 2천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구비가 1,000억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데 한 5천억 정도 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어제 이제 그 이광현 전 울산 유니스트 총장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뭐 제가 그거를 딱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방향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떤 지원 규모의 면에서 상호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에 이제 제주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4.3 특별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보상을 주셨습니다. 1조 한 4천억 정도를. 그럼 이재명 정부도 한 1조 한 4천억 정도는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5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4년 동안 20조 하는데 저희는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절반만 주셔도 가능한 길이고 1년 차 비용이면 가능한 비용이니까 충분히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화난 미소를 그리고 짓는 김민석 좀 아픈 국무총리. 4.3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박진경 대령 무공 서원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하셔서 서원을 취소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 좀 주십시오. 네, 지금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 확인에 기초해서 유사한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얼마 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에 말의 고향인 제주에 말의 본산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마사회 말이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했고 그 속담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좋은 얘기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소가 말 되고 있습니다. 또는 말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기마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처음 들었는데 사람은 서울로 오고 뭐 말은 제주로 가라. 이걸 예. 만약에 지금 산업 어떤 배치까지 적용을 하신다면은 하여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사람도 국무총리. 이젠 제주로 보내고 말도 제주로 보내는 게 속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으신 착상 같고요. 예. 저희가 같이 이제 그 5극 3특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광역 통합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총리실과 연관돼서 작업이 예. 진행됩니다. 예.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산업 연관성에 따라서 사실은 1차 공공기관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산업이 연관된 게 관광과 연수라고 해서 연수 관련되어진 공공기관들을 자그마한 기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말과 제일 산업이 연관되어진 건 한국마사회다. 그건 그러면 산업 연관성이 제일 높은 제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로 이전하면 한국마사회가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매와 경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말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께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고요. 그 송미령 장관님께 짧은 시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김민석 너무 짧아서. 국무총리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현재 예, 더불어민주당 질문을 위성군 하고 의원의 나중에 답을 경제에 해주시기 관한 질문 바랍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농업개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농업개혁의 핵심적 방향이 사실은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현재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조직으로 광역 지역 본부 차원 광역연합회 중심으로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위성군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농협인 중앙회하고 경제지주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다 보니까 경제주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회원조합에 그 뭐랄까 농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대안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농협의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까지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연합회 체제에 대한 주장이 이전에 농협 개혁할 적에도 사실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데 다소 그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제 경제지주 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것인데요. 예. 네. 세 개 축이 있습니다. 일본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